예. 오늘은 2024년 2월 1일 음력으로는 12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제가 어저께 이 서양 철학사, 철학사를 목차와 차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준비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거 공부라는 거는 한 번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내꺼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미 공부를 했던 이렇게 아주 근대 사회의 모순과 근본적인 해결책 요 대단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강의 페이지에 썼던 것이고 요 네 번째 마지막 어제 2024년 1월 31일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요 부분입니다. 요 책을 이제 종합 정리해서 제가 강의해 드릴 겁니다. 앞전에 한두 번 강의를 했는데 한두 번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실력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붙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그 강의할 내용은 한국통일연방모형 90번째 한국 문명사의 단절된 철학과 사상을 살려내기 위하여 한눈에 들어오는 서양 철학서를 연구한다. 그래서 그 연구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4페이지로 적어서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근대 철학, 현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한국 문명사회에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줄기차게 6, 7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제가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근대사 철학과 사상, 현대의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문명사에 어떻게 이제 설명되고 있는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적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붙여봤느냐 하면은 근대 사회의 모순의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근대 그 사회의 모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그러면 이 근대 사회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근대 사회의 기초를 마련했던 시기는 우리 동양에서 말하면은 12세기에서 13세기 당송 송나라 원나라 원나라 때 바로 이 근대화가 시작돼서 이 동양에서의 12세기 13세기에 이 근대의 기본적인 철학이 바로 공자와 맹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인식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자학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원나라 때 가서는 그걸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공자와 맹자가 이야기했던 이 동양 철학의 바탕은 경험주의적 철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관념적인 요소가 매우 많이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학과 주작으로 오면서 이 공명사상이 관념화되어 버려 가지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이 동양 문명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지속되면서 더더욱 뭐냐면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던 철학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한 속에서도 원래의 공자맹자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우리의 그 도학을 실천하기 위한 또 대학자들의 노력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자맹자의 사상이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꾸준하게 그 서구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이 데카르트 시대에 와서 데카르트, 그다음에 훔, 그다음에 홉스, 예, 그다음에 칸트, 그다음에 루소, 그다음에 그 근대 철학자들 이제 그 실존주의자들도 나오고, 뭐 하이데거, 그다음에 에드문드 후설, 그다음에 들레즈, 그다음에 푸코, 라캉, 그다음에 레비스트로스, 데리다, 또 루만까지 오는 이런 루만, 하버마스까지 오는 이런 우리가 근대 현대 철학까지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구 문명사회의 징검다리를 놓기 위한 기본적인 틀 중에서 이 어떻게 해서 서구 유럽의 근대 사상이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17세기 후반과 18세기 후반까지 약 100년 동안에 때묻지 않는 동양 철학인 불교의 경전과 그 다음에 유교의 공명사상에 때묻지 않는 경험주의적 인식론과 이런 것들이 바로 서구 유럽이 100년 동안에 줄기차게 연구를 해서 오늘날의 서구 유럽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지금 현재 문명국으로서 나아가는데 큰 초석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부를 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근대사회의 모순을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막스주의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막스주의가 가장 큰 장점은 인간과 사회를 생각한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스주의의 큰 장점은 인간과 사회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스주의의 한계에 부딪힘으로써 그래서 이 막스주의의 이 특히 불후의 명작인 이 자본론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막스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조가 바로 인간의 주체적 결단과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주체적 가치 결정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연결 단계의 가치 결정, 그러니까 역사적인 연결고리의 가치 결정, 이거를 역사적 결단적 가치 결정이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자들인데요. 그래서 막스주의와 실존주의는 매우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실존주의의 길을 열었던 사람은 키어르 게고르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대표하는 그 철학자가 사르트르인데, 이 실존주의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는 예컨대 인간의 해방과 소외의 극복 같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운동이며,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예컨대 인간의 해방과 소외의 극복 같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운동이며,
이 역사의 방향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의미며 인간의 자유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아주 정리를 잘 해놓았죠. 실존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막스주의와 실존주의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극복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 구조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구조주의가 나타나기에는 그 배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구조주의가 나타난 배경에는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틀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차 대전을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에 기존의 그 질서와 기존의 상징 체계가 이 함정에 빠져버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라든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막스의 실패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반서구주의에 대해서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반서구주의가 됐다. 자, 그래서 문화의 상대주의가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이 보편적 합리적 이성주의에 따른 지배, 억압, 착취, 굴림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 그래서 이러한 지배, 억압, 착취, 폭정, 굴림,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 구조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고 이 무의식적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와 사상가가 레비스트로스, 라캉, 바르트,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구조주의를 탄생시키는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적 구조에 대해서 레비스트로스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원시적 미개 사이의 혼인과, 그리고 원시적 미개 사이의 혼인과 신화적인 부분의 이야기에서 이 무의식의 세계의 부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의 목적보다는 사회적 구조가 이 구조를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사성의 결단의 해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레비스트로스가 구조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시적이고 미개 사이의 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화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점,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여기에서는 인간에게는 의식적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고 무의식적 구조로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인간 역사의 목적보다는 사회적 구조가 결정하고 역사성에 대한 결단의 해체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황구 문명사에서 7만 년 전에 우리가 태고사의 문명기에 이미 이미지의 사고에서 언어적 사고가 정립됐는데, 그 언어적 사고에 정립된 가장 대표적인 철학과 사상이 바로 보디사트바,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 보사사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사사상을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러면 레비스트는 그렇게 설명했다면, 라캉이라는 철학자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나의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언어이라는 것이죠. 나의 의식의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타자의 언어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의식의 주체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의식의 주체가 가능한데, 여기에 바로 현실계와 상상계, 상징계, 추상계가 다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제 바탕 위에 현실계, 상상계, 상징계, 추상계가 골고루 지금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의 막스주의와 실존주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넘어서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조주의에서 더 발달된 것이 바로 네 번째로 포스트 구조주의에 대한 해석인데요. 그래서 이 포스트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바로 푸코, 들레저,
이 데리다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푸코 들레저 여기는 대부분 프랑스 쪽의 철학자들인데, 자, 여기서 이 포스트 구조주의에 나오는 결과는 바로 반인간주의다. 그동안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반인간주의, 서구중심주의에서 반서구주의, 이성주의에서 반이성주의, 자, 문화상대주의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합리주의가 아니라 비합리성 같은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뭐냐면은 나타나고 있느냐면, 그 결과는 바로 광인의 시대고 미친 사회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족쇄의 사회로서 규제와 포획된 사회가 되었고, 폭력성이 난무하고 정신병이 대두되는 이 사회가 되었다는, 우리 현실 사회가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상징 체계가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었고, 그 이유는 바로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대전과 막서주의 실패, 세 번째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반서구적인 비판, 문화상대주의가 나타나고, 네 번째 보편성, 합리성, 이성주의에 따른 지배, 억압, 착취, 굴림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관적인 세계, 즉 자기 존재, 자기 인식 과정, 이 객관적 세계, 사회적 관계,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이 일치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가 일치하지 않더라는 것이 여기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칸트 이전에는 오관과 주관과 객관이 이제 같았는데,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그 합리성을 바탕으로 했는데, 역사성을 바탕으로 했는데, 칸트 이후에는 오감이 주관과 객관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같지 않더라는.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관적인 세계밖에 없고, 객관적인 세계는 나타나지 않더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세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고 역할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사조직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철학 사상인데요. 우리는 이것은 뭐냐면, 왜 주관적 세계가 객관적 세계로 나타날 때 그것이 성과 책임과 그 다음에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위해서 인사조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로 이제 이렇게 져야만이 우리가 이쪽 부분을 공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관적인 인식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은 알 수 없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는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위해서는 바로 성과 책임으로서 역할 분담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7만 년 전에 우리가 태고사의 문명기에 우리가 대표적인 철학과 사상이 바로 보살사상인데, 이 보살사상은 바로 현실적이고 구체이고 실질적인 객관적인 세계와 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뭐냐면 주관적인 세계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살사상이 왜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왜 보살사상이 실존주의와 관계되고, 보살사상이 왜 구조주의와 그 다음에 포스트 구조주의와 같이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이성이라는 표현을 칸트가 했고요. 순수의식은 에드문드 후설이 표현했고요. 자기의식은 해겔이 설명했고요. 기존의 종교에서는 영혼이라 표현하고, 철학에서는 실존이라 말하고, 의학에서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태고사의 문명기, 한국의 문명사에서는 이걸 보살사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살사상, 순수이성, 순수의식, 자기의식, 영혼, 실존, 정신은 다 같은 표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바로 자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의는 의식의 주체이고, 의식은 바로 마음이고 인식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찌따이고, 찌따는 몸체와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인식의 작용이라든지 찌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몸체는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무엇이 옳고 거짓인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세계로
이 칸트 철학 이전을 말하며 오감에 대한 주관과 객관의 일치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성주의, 계몽주의에서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이나 선악과 미추는 우리가 이성주의와 계몽주의에서는 객관적인 주체적인 주관과 객관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세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회화 과정에 대한 과정의 성장이라든지 역할 존재라든지 책임, 성과 책임이라든지 인사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 세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요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조직연구소에서는 열정과 책임, 균형감과 행복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인사조직연구소에서 이것이 사회화되기 위해서는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관계되고 그 다음에 성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과 책임. 성과 책임. 네, 성과 책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사조직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역할 존재로서의 성과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사조직의 부분은 바로 객관적인 자아인 인식의 작용이 객관화되어 오는 관계성에서 설정되고, 그 관계는 네트워크와 관계되고, 네트워크가 객관적인 관계로서 성과 책임과 관계되고 역할 분담과 역할 관계가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인 세계는 데카르트의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이제 확실한 것은 의식의 작용뿐이고 의식의 작용 바깥에 객관적 세계라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널리 있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객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드먼트 후설은 여기에 대해서 의식의 확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이 에드먼트 후설은 의식의 확실성을 인정한 뒤에 외적 사물의 존재를 추론해 가야 된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드먼트 후설은 의식의 확실성을 인정한 뒤에 인정한 뒤에 외적 사물의 존재를 추론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것이죠. 자, 데카르트의 생각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데카르트는 이제 확실한 것은 의식의 작용뿐이고 의식의 작용이 바깥에 객관적인 세계라는 것이 객관적인 세계라는 것을 널려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객관성과 일치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먼트는 그래서 에드먼트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식의 확실성은 인정을 하지만 외적 사물의 존재를 추론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참이란 의식 밖의 객관적인 현실과 일치할까? 참이라는 것이 과연 의식 밖의 객관적인 현실과 일치하는 것일까? 또 사람은 어디까지나 의식 작용의 내부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의식작용의 내부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뭐냐면, 그래서 그 예로서 뭐냐면 현실과 꿈을 가지고 뭐냐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실은 바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체험과 조화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꿈은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거는 단편적인 조화라는 것이죠. 단편적이고 그다음에 조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조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미지고 이건 5억 년의 진화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현실은 10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언어와 상징으로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관계성, 체험과 조화가 되는 것이고, 이미지인 꿈은 뭐냐면 단편적이고 조화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설의 생각은 뭐냐면, 진이
저 창과 거짓의 구분도 현실과 꿈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의식 자체가 만든 것이고 상대적인 진리, 즉 의식 바깥에 있는 객관과 일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객관의 일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이란 어떤 조건, 즉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것이 뭐냐면은 갖추어지면, 의식이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 참과 참이라고 말하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거짓으로서 환각이라든지 꿈과 환상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 에드먼트 후설의 철학과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참과 거짓의 구분도 현실과 꿈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의식 자체가 만든 것이고, 의식 바깥에 있는 객관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의식이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이게 참이 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확률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거짓이 된다는, 환상과 꿈과 환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위, 선악, 미추는 의식작용의 주관적 세계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죠. 즉 객관적 세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진위, 선악, 미추는 의식작용의 주관적 세계가 만들어낸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확신은 의식의 작용이고, 그래서 이 찢다 마음을 의해서 성립된다는 것이죠. 모든 확신은 의식의 작용, 즉 마음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의 체험을 되돌아봄으로써 의식의 작용을 끌어낼 수가 있고, 세 번째, 인간은 자기 나름의 지각의 구조와 체험 속에서 끌어올 수가 있고, 네 번째, 보사사상, 태고사의 문명기에서 의식의 작용이 사물되게 돼요. 자, 저는 이런 글을 대하면 나도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알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모든 확신은 의식의 작용으로서 마음에 의해서 성립되고, 두 번째, 자신의 체험을 되돌아봄으로써 의식의 작용을 끌어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인간은 자기 나름의 지각의 구조와 체험 속에서 끌어올 수가 있고, 네 번째, 보사사상에 의해서 의식작용이 사물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후설의 공통적인 것을 끌어내기, 본질적인 직관이라고 한다. 이거를 공통적인 것을 끌어내는 것을 본질적인 직관이라는 것인데, 이 본질적인 직관이 바로 뭐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성과 저는 관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예로서 마음의 현상의 구분으로서 있고, 두 번째 감정의 본질이 있고요, 경험의 의미가 있고 관념의 본질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 골장에서 말하는 파충류, 포유류, 인간의 뇌, 그 추상의 뇌, 그 다음에 생식의 마음, 감정의 마음, 정신의 마음, 추상의 마음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설의 공통적인 것을 끌어내는 본질적인 직관이 무엇이냐, 마음의 현상의 구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본질, 경험의 의미, 관념의 본질, 요것들이 뭐냐면은 본질적 직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설의 인간 본질의 특질로 본질 직관에 인간 존재의 특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존재, 자아에 대한 욕망, 게임의 욕망, 초월의 세계, 이런 게 이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또 공부해서 한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설 철학의 필요성은 왜 필요한가? 바로 철학 유형의 이해, 그 다음에 철학이 자기 세계상을 재검토하는데 그 직관 보강행위라고 하는데, 자기 세계상을 재검토할 수가 있고요. 철학이 원래 강한 원리를 사고하고, 그 다음에 철학의 삶의 중요한 방향을 상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구 서양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의 작용에 대해서 인식의 작용이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로 나아갈 때 이것이 어떻게 뭐냐면은 변화 발전하는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칸트와 데카르트와 칸트, 사르트르와 그 다음에 뭐냐면은 후설의 바탕을 두고 이것을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74,143년 1961년 2월 1일 목요일 황금무명 학술은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